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어 1년 전보다 8.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 공포에 뉴욕 증시는 폭락했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3연속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물론 1%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사건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비대위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새 원내대표 선출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말을 아낀 채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곳곳에서 부당대출 등 부실 운영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사안에 따라 적발된 사례를 수사 의뢰하고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 1천여 명으로 추석 연휴 직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겠지만 감소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벤츠 국내 판매사가 시동 중 꺼짐 현상이 나타난 벤츠 S클래스 신형 모델에 대해 교환해주지 않거나 교환해주더라도 추가 비용 수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제보 내용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급등하며 난방 수요가 많은 겨울철 가스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가스 요금이 오를 예정이지만 인상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흐린 가운데 서쪽 지역은 오전 사이, 동해안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에 9.1%로 정점을 찍은 뒤 두 달 연속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시장의 예상을 넘은 수준인데요.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우려에 나스닥 지수가 5% 넘게 떨어지는 등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원 기자입니다. 미 노동부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9.1%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7월 8.5%, 8월 8.3%로 두 달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0%를 상당히 웃돌았습니다. 시장은 7월과 비교했을 때 물가가 0.1%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0.1%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더 큰 폭으로 올라 7월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에 힘입어 휘발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주거 비용과 식료품 가격의 상승폭이 더 커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대와 달리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자 미 언론들은 물가를 잡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 하더라도 미 연방준비제도가 목표로 한 2%까지 내려가려면 2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거라는 것입니다. 물가 억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는 20일과 2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물론 1.0%포인트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날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에 올랐던 뉴욕 증시는 급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S&P 500 지수는 4% 내외로 급락했고 금리 인상에 더 취약한 나스닥 지수는 5% 넘게 폭락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법원이 오늘 열기로 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문을
2주 뒤인 28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의 출범 근거가 된 당원 개정의 정당성을 따져볼 3차 가처분 신청 신문은 오늘 예정대로 진행하는 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모두 4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효력을 멈춰달란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말에 인용됐고, 비대위원들의 직무를 멈춰달란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은 정진석 비대위 출범으로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남은 건 국민의힘이 문제없이 다음 비대위를 띄우기 위해서 당원을 개정한 걸 무효로 해달라는 세 번째 가처분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네 번째 가처분 신청입니다. 법원은 애초 3, 4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통합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국민의힘 측 요청을 받아들여서 4차, 즉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 기일은 2주 뒤로 미뤘습니다. 다만 3차 가처분 신문은 예정대로 진행하는데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당헌까지 고쳐가며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인 만큼 이번에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가 무력화된 1차 가처분 당시 재판부가 당헌의 모호함, 즉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다고 해석합니다. 이 때문에 당헌을 개정했고 이후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법원이 당헌 개정 과정까지 개입할 경우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법원은 합법성의 관점에서 절차적인 위법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 마땅합니다. 이 전 대표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이미 법원이 내용상 하자를 지적하며 주호영 비대위 무효 처분을 내렸는데 당헌을 개정해서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법원에서는 비대위는 무효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 체제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라는 사실상의 이제 판단을 내린 것인데 그걸 그냥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이번 3차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이 전 대표 주장을 받아들이면 정진석 비대위의 출범 근거는 약해지지만 기각할 경우 비대위가 확실한 법적 근거를 얻게 돼서 이 전 대표의 당대표직 복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남은 가처분 심리 역시 1차 때와 같은 재판부가 맡습니다. 이르면 신문 당일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오는 28일 4차 가처분 신문을 마친 뒤에 함께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신문에도 직접 법원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집권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공식 출범한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오늘 아침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에 국회로 돌아와 첫 회의를 엽니다. 회의에서는 비대위의 방향성과 함께 새 원내대표 선출 일정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선거관리위원장 지명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어제 성남FC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를 받고 지난 7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강제 수사를 진행했고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해 혐의 인정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별도의 입장 없이 윤 대통령의 민생 경제를 위한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하며 사법 리스크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둘러싼 빙산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향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주국이 3탄을 내놓았습니다. 시대의 권력 남용이라는 윤석열 검찰의 썩어 문드러진 악취만 짙어질 뿐입니다.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3사 내부 공명 혐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신가요? 대신 당대표가 된 뒤 첫 지시사항인 민생경제위기 대책위 출범식에 직접 참석하면서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절차와 형식은 전혀 구애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이 대표가 책임을 통감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검경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처럼 이 대표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들의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단을 출범시키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맞불을 놓습니다. 또 추석 연휴 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민심을 확인했다고 판단해 여당을 향해 강력히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여야 간 협치는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력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위법, 불법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 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모두 2,276건, 2,616억 원의 부당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395개 사업 가운데 99개 사업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나 공사비 부풀리기 등으로 141억 원의 부당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현행법상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는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34억 원을 대출받는가 하면 금융지원사업 158건에서 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견적서로만 확정하는 등 226억 원의 대출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주유소 기름값은 좀 떨어지나 싶은데 이번엔 천연가스가 걱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1년 전보다 200% 가까이 폭등하면서 올겨울 우리나라에서도 가스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올해 내내 치솟던 물가가 7달 만에 꺾였지만 가스 가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 유럽이 겨울철 가스 확보에 나서며 천연가스 가격 수준은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더 전개될지 모르고 거기에 따른 가스 가격이나 역시 유가의 불확실 요인은 있다.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끊어버리면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됩니다. 대러시아 제재인 원유 가격 상한제 참여를 고민하는 한국엔 대놓고 엄포까지 났는데 사할린에서 들여오는 천연가스 물량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И вообще не будем ничего поставлять, если это противоречит нашим интересам,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экономическим. Ни газ не будем поставлять, ни нефть, ни уголь, ни топочный мазут, ничего не будем поставлять. 무엇보다 한국의 올해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인 호주가 최근 자기들 쓸 가스도 부족하다며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나선 상황. 올겨울 가스 대란을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국내 천연가스 도입 물량의 80% 이상은 장기 계약이라 수급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싼 원료를 싸게 파는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악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가스공사 재무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취사나 난방용 천연가스 가격에 전가되는 부분은 정부의 물가 안정이나 경제 안정 정책에 따라서 다음 달 가스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가스공사 미수금이 5조 원을 넘기면서 인상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큽니다. 가스요금은 이미 20% 가까이 오른 터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생겼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오리온이 2013년 이후 9년 만에 과자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합니다. 오리온은 내일부터 16개 제품 가격을 평균 15.8%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품별로 평균 가격 인상률은 초코파이 12.4%, 포카칩 12.3%, 예감 25% 등으로 전망됩니다. 오리온 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지류와 당류, 감자류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 압박이 가중돼 부득이하게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활비, 빚 부담 등 재정적인 이유로 경제활동에 뛰어든 청년층과 고령층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은 15세 이상 국내 취업자와 구직 활동을 한 실업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9년 4분기 60.9%로 저점을 찍은 후 올해 2분기 64%까지 상승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과 30세에서 59세 사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평균 임금이 높은 데다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고학력자 비중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 가구주가 늘면서 월세 등 생활비 부담과 금융부채가 늘어난 것도 청년층 노동 공급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어제 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가 8일 만에 9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역전 현상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재감염률이 10%에 육박하는 등 위험 요소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희재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다음 날인 어제 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9만 1천여 명입니다. 8일 만에 같은 시간대에 9만 명대로 올라섰고 하루 전보다는 66%포인트 3만 6천여 명 오른 숫자입니다. 3년 만에 완화된 추석 방역 정책으로 전국 이동량이 크게 증가한 데다 연휴 동안 줄었던 진단 검사 건수도 급증한 탓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정부는 확진자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만남과 이동의 증가에 따라 확진자 감소세가 다소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모델링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확진자 발생이 당분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주 신규 환자 수는 전주보다 20% 가까이 줄면서 비수도권의 주간 위험도는 6주 만에 중간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3주째 1 이하로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위험 요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소폭 증가했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감염률 역시 5주 연속 상승세를 그리며 8월 마지막 주 확진자 10명 가운데 1명은 재감염 의심 사례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소규모 유행이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며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고위험군은 외출과 만남을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침수 피해를 본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모든 고로가 정상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 복구가 이루어져 철강 제품이 정상적으로 생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몰고 온 폭우로 가동이 중단됐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8,000명이 복구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덕분에 지난 10일 3고로가 가장 먼저 살아났고 이어 2고로와 4고로도 다시 시뻘건 쇳물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로 가동이 멈춘 지 일주일 만입니다. 하지만 완전 정상화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제강 공장과 연주 공장은 절반가량만 가동을 재개했고 가장 피해가 컸던 아변 공장은 여전히 배수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소형 모터 같은 경우에는 수량은 좀 많은데 대형 모터 같은 경우에는 크니까 청소하기가 조금 크고 내부의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되는 상황은 아니라서 물 빼고 이런 데 조금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포스코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비상 출하 대응반을 가동해 철강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포스코는 국내 철강 수급 안정화와 고객사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비상 출하 대응반을 가동을 했습니다. 또 광양제철소를 최대 생산 체제로 전환해 긴급한 제품을 우선으로 생산, 공급할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서울시가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오늘 개최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2시 시청에서 수해 예방 시민 대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선 문영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의 장점과 한계점 등 수해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대심도 빗물시설은 지하 40에서 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때 빗물을 보관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인데
시는 향후 10년 동안 1조 5천억 원을 들여 시내 6곳에 빗물 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원도 속초시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수돗물 공급이 끊겨 2만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파열 지점을 찾는 데만 8시간이나 걸리다 보니 복구도 늦어졌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단수에 식당들은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고 화장실도 쓸 수 없습니다. 물이 안 나오니까 설거지 같은 거, 컵 같은 거, 그리고 물 못 받는 거 이런 거. 급식 준비에 차질을 빚자 일부 학교에서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소방차까지 동원됐습니다. 속초 지역 초중고등학교 11곳은 아예 단축 수업을 하거나 휴업했습니다. 대규모 단수 사태가 빚어진 건 속초 정수장에서 유출된 수돗물이 평소보다 무려 13배나 늘어 가정으로 공급되는 수압이 급격히 약해졌기 때문. 새벽 1시 50분쯤 발생한 이 사고로 도심을 비롯한 속초시의 70% 이상 지역에서 수돗물 공급이 끊기면서 2만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밥 짓고 빨래하고 세수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했어요. 상수도관에서 다량의 물이 새어나온 것으로 확인된 지점입니다. 낡은 상수도관이 파손된 게 원인으로 보입니다. 누수 지점에선 가로 50cm, 세로 20cm가량 깨진 지름 50cm의 상수도관이 발견됐습니다. 누수 지점과 파열된 상수도관을 찾는 데만 8시간이나 걸리다 보니 복구도 늦어졌습니다. 지상으로 유출이 되지 않고 바로 그 우수 박스를 통해서 바다로 이렇게 유출이 되다 보니까 육안상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뒤늦게 복구 작업이 시작되면서 순차적으로 수돗물은 정상 공급되고 있지만 완전히 복구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최고급 외제 차량인 벤츠 S클래스 신형 모델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벤츠 국내 판매사는 결함이 반복되는데도 차를 교환해주지 않거나 교환해주더라도 추가 비용 수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제보는 Y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벤츠 최고급 모델인 S580 차량을 산 박효근 씨. 출고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시동 꺼짐 현상이 수시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이 꺼지는 순간요. 그 위험한 순간에 뒤에 누가 칠까 봐 비상등 켜고 그냥 갓길로 간신히 빠졌는데 더 이상은 목숨 걸고는 내가 이 차를 탈 수가 없다. 여러 차례 점검을 받아도 원인을 찾지 못하자 결국 수리 불가 판정이 났고 박 씨의 항의에 벤츠 국내 판매사는 차를 교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운행기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추가 비용 2,700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차를 타지도 못한 채 7개월치 할부와 보험료만 나갔는데 보상은커녕 돈을 더 내란 얘기여서 소비자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냥 법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소비자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YTN 취재 이후 판매사 측은 추가 비용 가운데 2,2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벤츠 판매사의 배짱 영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S580 차량에서 시동 꺼짐이 반복됐는데도 차량을 교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레몬법에는 법인 소유 차량이거나 렌트 차량은 교환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벤츠 렌트사에도 왜 안 바꿔주는 거죠? 문제가 있는 차인데.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하면 제조사 등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가 교환 방식에 관해서도 명시된 게 없어 제대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꾸 그러한 이 공제를 요구를 하고 약자인 입장이니까 또 차가 빨리 필요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벤츠코리아 측은 자동차 안전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중재 규정에 준해 내부 규정에 따라 교환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판매 대행사가 사후 서비스를 전담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이 나옵니다. 판매 대행사는 판매만 하고 나몰라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기 때문에 제조사가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나 지자체가 소비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지난해 수입차 AS 부문에서 한국 품질 만족 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9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배우 이정재 씨와 황동혁 감독이 보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에서 비영어권 작품 중에 최초로 수상을 했습니다. 정말 최고의 소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대부분 일면에 이 오징어 게임의 수상 관련 기사들 또 사진들 싣고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조선일보 준비해봤는데요. 이 제목을 보면 에미상 74년 철벽을 무너뜨리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수상을 하게 됐고요. 네. 이 수상뿐만이 아니고 비영어권 시리즈가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른 것도 이번이 최초라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에미상의 총 14개 부문에 올라서 6관왕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기사에서는 대중음악에는 BTS, 영화에는 기생충에 이어서 이제는 드라마 부문까지 K 콘텐츠의 힘을 보여줬다라고 했습니다. 네. 기사에서 K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포춘지의 분석을 인용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IT의 적극적 활용 그리고 주제의 보편성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OTT 서비스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지던 플랫폼 OTT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낸 것이 주요했다고 봤고요. 또 빈부격차, 불평등 같은 사회적 문제부터 사랑과 이별 같은 개인적인 주제까지 보편적으로 다루는 것이 우리 문화의 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감독상을 받은 황동혁 감독, 이 상이 저의 마지막 에미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라며 농담 섞은 수상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시즌2로 작품상을 받겠다는 목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우리나라 다른 콘텐츠들도 여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을 하루 만에 다 봤습니다. 그만큼 재밌었는데 시즌2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제2의 N번방으로 불리는 이 사건,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어제 브리핑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N번방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인물은 L이죠. 네. 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현재 L의 소재를 특정 중이다라고 하면서 일부 공범의 추적이나 수사에서도 진척이 있었다라고 브리핑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N번방에서 만들어지고 유포된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했는데요.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로 알려진 만큼 단순 시청, 소지만 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서 텔레그램 측에 수사 협조 요청을 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전에도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움이 될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현행범을 잡는 유튜버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카파라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마 유추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다른 사람들의 교통법규 위반 장면을 찍어서 경찰에 신고하는 걸 말합니다. 네. 이 보상금이 따로 주어지는 건 아닌데도요. 최근에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공익신고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에 104만 건이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벌써 8월까지 210만 건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연간으로 치자면 30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가 늘어서 좋다라는 반응들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기사에서는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일부 유튜버들은 이러한 공익신고를 콘텐츠 삼아 영상을 제작하고 또 돈을 벌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현행범으로 직접 잡아서 경찰에 넘기거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 공익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 노릇까지 한다라는 데에 대한 이 논란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경찰 안팎에서는 과잉신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고 하는데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늘다 보니까 현재 경찰관 1명이 연간 6,000건 넘는 신고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막상 보면 불법이 아닌 제보도 많기 때문에 더 크고 중요한 사건을 다룰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고요. 또 신고가 남용될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감시하는 이른바 감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택시 요금 인상을 가지고 좀 주제로 다뤘었는데 이게 그 심야 택시난 해소 방안으로 살펴봤던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다른 안들을 또 찾아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달 중에 발표를 해서 연말쯤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방안들로 개인 택시 부재 전면 해제, 또 심야 탄력 요금제 도입 등이 검토되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심야 탄력 요금제는 심야 택시 호출에 대해서 시간이나 거리에 따라서 호출비를 차별화해서 사실상 기사의 수입을 올려주는 유도 방식입니다. 월 평균 100만 원 정도가 늘 걸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야간에만 운행하는 이른바 심야 운행조를 만드는 것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5개 조를 운행할 경우에 하루 10,000여 대 정도가 추가 투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 미표시제도 도입을 해서 기사가 승객을 골라 태우는 일을 방지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법이나 제도를 손봐야 하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는 방안 같은 것들, 그리고 법인 택시의 개인 택시 전환 등은 연말에 종합 대책을 마련할 때 검토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하철을 탈 때 그 지하철이 어디쯤 있나 알려주는 그 안내판을 저희가 종종 보는데요. 꺼져 있는 것을 때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이고 기계적인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하철 탈 때 항상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관련 기사가 오늘 경향신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이 지하철을 타보면요. 지금 여기 중앙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화면 한쪽이 고장난 듯한 안내판을 보게 됩니다. 네. 아마 1호선, 3호선, 그리고 4호선 타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1, 3, 4호선 총 70개 역의 안내판이 이렇게 반쪽만 운영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운영되는 이유, 기계적인 고장 때문이 아니고요. 계약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07년 열차정보 안내 시스템을 LCD 안내판 방식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자 사업 방식을 택했는데요. 민간 사업자가 안내판을 설치하고 소유하면서 이를 통해서 광고 수익을 벌고 그 수익의 일부를 계약 기간 동안 서울교통공사에 분납을 하다가 2023년 10월 이후에 서울교통공사에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방식의 계약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업체가 돈을 제때제때 지불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소송전이 치러지게 됐고요. 2017년 5월부터 이 소송이 시작됐고 이때부터 안내판은 이렇게 멈추게 됐습니다. 작년 4월 1심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일부 승소를 했는데요. 이때 재판부는 안내판의 공익 목적을 인정하면서 절반은 사용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항소심 이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당분간 반쪽 안내판을 계속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지하철 내 대피 방법 등을 소개해야 할 안내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포츠 소식 보겠습니다. 이달 말에 치러질 A매치 평가전 명단이 나왔습니다. 주목을 받았던 이강인 선수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명단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라고 한다면 이강인 선수일 것 같은데요. 네. 벤투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에 호출한 감독입니다. 하지만 작년 3월 일본과의 평가전 이후에는 기용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공을 다소 길게 소유하고 또 수비 가담이 부족해서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맞지 않다는 분석들을 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는 소속팀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골 3개의 도움으로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었고요. 네. 또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된 부분들도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벤투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다시 대표팀으로 불렀는데요.
공격 전개 과정이 좋고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또 순간 판단력이 좋다라면서 발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 대표팀은 23일 코스타리카, 또 27일 카메룬과 평가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과연 이강인 선수가 이 명단에 포함되는 것을 넘어서 실제 경기에 투입이 될지, 또 투입이 된다면 어떤 경기력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도 아니고 국내 극우단체가 꾸준하게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는 반일단체와 충돌을 빚기도 했는데요. 위안부 문제는 노인을 앞세운 사기극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근거로 하는 말인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옛 일본 대사관 앞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보수단체와 소녀상에 대한 정치 테러를 규탄하는 반일단체가 충돌했던 겁니다. 소녀상을 없애라고 주장하는 단체의 이름은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전국 곳곳에서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위안부는 불쌍한 할머니들일 뿐 전쟁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면서 정부 지원을 받는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살해당하거나 강간당한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부 지원은 지난 1993년에 제정된 위안부 피해자법을 근거로 이뤄집니다. 우선 이미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는 아예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살해당한 위안부 피해자가 정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강간 피해 등에 관한 사실관계는 당사자 진술과 관계자 증언, 현장 답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판단됩니다. 생존자에 한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가 가서 그 피해자의 위안부 피해 내용을 중심적으로 녹취를 해서 그 당시 역사적인 정황에 맞는 자료들을 같이 검토를 해서 의견을 올립니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일본군에 의한 살해 피해자나 강간 피해자가 없다는 주장, 사실과 다릅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이 일본 극우 세력 등 해외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단체는 지난 6월 독일 베를린 현지에서도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고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들은 이 단체의 소녀상 철거 집회를 비중 있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회관이 오늘 수도 런던의 버킹엄궁에 도착했습니다. 여왕회관은 내일부터 나흘 동안 일반에 공개될 예정인데 19일 장례식까지 100만 명 이상의 조문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을 실은 영국 공군기가 런던 노솔트 군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등 정부 대표단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마지막 여정을 맞이했습니다. 여왕의 관을 옮겨 실은 영구차는 곧바로 버킹엄궁을 향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버킹엄궁에 도착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런던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선 버킹엄궁 내 보호룸에 안치된 여왕의 관은 웨스트민스터 홀로 옮겨져 일반에 공개됩니다. 일반 공개 시간은 현지 시간 14일 오후 5시부터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입니다. 일반 공개가 끝나면 곧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여왕은 이후 윈저성 내 성 조지 교회에서 예식 후 지하 납골당에 남편 필립공 곁에서 영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런던에서는 여왕의 관이 일반에 공개되기 며칠 전부터 이미 조문객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열성 조문객은 일찌감치 텐트를 치고 밤샘 줄서기에 나섰습니다.
Primarily because I've always admired the Queen for the fact that she so often, I have a family myself, I have children, and she always, put her duty first before her family, most of the time, which is something very hard. 영국 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추모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日本人はイギリスにすごく親愛を持っています。その親愛のある国の女王様がお亡くなりになられたということで、日本も悲しみにあふれています。 뜨거운 조문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여왕의 서거는 안타깝지만 자신들의 왕은 아니라는 겁니다. I've said repeatedly we really need to draw a dividing line between the mourning issue and the remembrance for the Queen and the succession of the new monarchy. So there's no funeral nearby, there's no remembrance nearby. We're at the political centre of power where the King came yesterday to say that he's the new king and we're his subjects. 영국 보안 당국은 장례식까지 100만 명 이상의 조문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조문 보안 지침을 내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 속에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덥겠고요. 특히 호남 지방은 광주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 무이파에서 유입된 수증기의 영향으로 현재 서쪽 지방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동해안 지역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해안과 충남 북부 내륙,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제주도는 모레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제12호 태풍 무이파와 13호 태풍 무르복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다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2도, 대전은 2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8도, 대전 29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3시쯤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진로가 무척 유동적이지만 이번 주말 이후 대한해협이나 일본 규슈 부근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의 구성은 힘겹게 마무리됐지만 곧장 법원의 판단에 그 운명을 맡겨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오늘 정진석 비대위의 기초가 된 당원 개정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신문이 열리는데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린다면 여권은 더욱 거센 후폭풍에 휘말릴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겹게 인선을 마무리하고 첫 발을 뗀 정진석 비대위 앞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당장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에 존폐가 달렸습니다.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사법자제의 원칙이죠. 지난달에 이어 또 한 번 이 전 대표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비대위는 그대로 좌초하게 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에 대한 신문은 2주 뒤지만 비상 상황을 새로 규정한 당원이 무효로 돌아간다면 비대위의 정당성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최고위 체제로의 복귀뿐인데 당은 이미 기존 최고위 해산을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비대위가 출범함으로 인해서 종전의 최고위는 자동 해산되도록 당연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최고위는 이미 해산된 것입니다. 새 원내대표 선출도 고민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자진 사퇴를 못 박았습니다. 원내대표에서 마지막 한 주를 이제 보내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 가슴속에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당원 개정을 무효로 판단해 정진석 비대위의 기반이 무너진다면 새 원내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맡겨야 할지
아니면 권 원내대표가 또 한 번 혼란을 수습해야 할지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초유의 사태 속에 해법을 두고 또 한 번 당내 이견이 분출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법원이 이번엔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다면 이준석 전 대표에겐 정치적 타격이 가중돼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는 16일 경찰 출석과 28일 당 윤리위 전체회의가 줄줄이 예고된 만큼 기소 의견 송치 후 당 퇴출이란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비대위 출범과 법적 공방을 끝내고 이제는 국민의힘이 내부 안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가 장외투쟁에서 또 한 번 일격을 날리고 복귀의 길을 열 수 있을지 국민의힘 내용이 다시 고비를 맞았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성남FC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안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또 전 두산건설 대표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비슷한 후원 의혹을 받는 네이버와 농협, 분당 차병원 등 관내 다른 5개 기업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를 맡으면서 두산건설을 비롯한 관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60억여 원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마지막 날이었지만 여야는 아직 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내 탓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행여 이러한 무응답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형동 사건 등 검찰 수사에 대응하여 특검 주장과 함께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일정이 잡혀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여당 측의 이런 일정을 협의할 원내 지도부가 또 이런 좀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또한 그 부분을 빠르게 좀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1차 시한이 만료됐다면서 오늘 오전에 청문보고서 제출을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대치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다면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전후해 이들의 임명을 결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낮 용산 집무실에서 투기 위원들과 만나 반도체 산업 육성과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며 식사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이공계 출신인 국민의힘 조명희, 김영식, 윤주경, 양금희 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반도체 특강을 듣는 등 각 부처의 4차 혁명 체제에 맞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청장 시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검사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검사 절반이 경징계였는데 솜방망이 징계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당시 순천지청장은 전남 여수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옆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44%였습니다. 8개월 만에 확정된 징계는 견책, 가장 낮은 수위 징계입니다. 견책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으로 해임이나 정직, 감봉과 달리 직무집행이나 보수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검 내부 지침을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은 감봉에서 정직이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면
정직에서 해임입니다. 법무부 측은 사고 경위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해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침 시간 숙취 운전이었다는 해명과 발생한 사고가 음주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취재진이 최근 5년 동안 검사 징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검사는 모두 6명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3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 현재 기준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해임된 검사는 3번째 음주운전의 뺑소니, 음주 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까지 된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검찰 공무원 징계 수위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낮다는 감사원 지적에 내부 지침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징계 사례처럼 지침 기준보다 낮은 수위 징계가 반복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길거리에 있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현직 경찰이 입건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는 잠겨있지 않은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를 입건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A경위는 지난달 21일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광주 서구 화정동 거리에 놓여있던 40만 원짜리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인의 신고를 받고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경위의 혐의를 파악했고 A경위는 자전거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주인이 없는 자전거라고 생각했다며 절도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마스크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공장 2개 동 가운데 축구장 3분의 1 수준에 이르는 1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3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고 한때 발령됐던 대응 1단계를 해제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젯밤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2달 연속 하락인데요. 그렇지만 이게 시장 전망치보다는 좀 높게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2달 연속 하락하긴 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8.3%라는 것은 시장에서 전망했던 8%보다는 높은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전월 대비 상승률도 0.1%로 시장에서는 오히려 0.1%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 크게 나와서 그거의 충격으로 이제 뭐 주가도 하락하고 많은 지금 시장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에서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네. 가장 또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미 연준이 물가를 잡겠다고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런 통화 정책, 긴축적 통화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무엇보다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큰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것인데요. 이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도 클 뿐만 아니라 그 미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외생적인 요인, 그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뭐 산유국들의 뭐 감산 결정 이런 거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네. 식료품 가격 같은 경우도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도 받고 또 이상 기후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페드의 그 통화 정책의 효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가 있어서 네. 이거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 이것이 이제 페드의 통화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네.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오히려 6.3%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지난달 같은 경우는 5.9%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상승폭이 증가를 했죠. 네. 그리고 이것도 시장의 그 예측치는 6.0%였거든요. 그래서 예측치보다도 상회하고 오히려 전월의 상승률보다도 더 증가를 했다는 것은 지금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더 큰 충격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나온 물가 지표를 보면 인플레이션 하락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봐야 할까요?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무엇보다도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해서 네. 이번에 에너지 가격이 5%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의 하락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이래서 그랬는데도 놀랍게도 이제
주거비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 특히 외식비가 또 상승폭이 컸습니다. 네. 이런 것의 상승이 에너지 가격 하락을 압도를 해서 심지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이 장기 추세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물가의 그 장기 추세를 볼 수 있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더 상승폭이 커졌다는 것은 네. 이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세적으로도 좀 물가지수 상승폭이 커진다는 것이라서 아주 좀 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낮게 나왔다면 연준이 이제 FOMC 회의에서 긴축 속도를 좀 조절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오히려 조금 더 급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울트라 스텝으로 갈 가능성도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발표한 이후로 네. 기존에는 없었던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와치에 보면 기존에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냐, 네. 빅 스텝이냐 이거에 대한 전망만 있었는데요. 어젯밤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발표한 직후 오히려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냐 울트라 스텝이냐로 이제 전망이 바뀌었고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75bp 자이언트 스텝으로 전망하는 것이 67%, 네. 그리고 이제 100bp죠. 이제 울트라 스텝을 전망하는 것이 무려 33%나 되는 수로 이제 그 전망치가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케이토 인스티튜트에서 했던 그 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도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듯이 지금 강한 그 긴축적 통화 정책,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강한 긴축적 통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고요. 네. 그다음에 미 연준의 고위 관계자들도 계속 나와서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한 그런 의지 표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예상보다 높게 나온 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100bp 이번에 인상, 시장의 어차피 물가지수 상승률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충격적으로 높게 나왔으니까 네. 이 의지 표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기에 그 100bp 기준금리 인상 이것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거 얼마 전에 이 금리 인상을 했던 유럽 중앙은행, 그다음에 캐나다 중앙은행도 75bp 인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프론트 로딩을 하겠다. 소위 말하는 기준금리를 초반에 급격하게 올리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프론트 로딩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는 거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 연준도 그런 식으로 프론트 로딩을 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인플레이션 공포가 밤사이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좀 크게 미친 것 같아요. 2년 만에 최대 폭락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서학개미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참 간밤에 많은 걱정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같은 경우가 하락폭이 커서 5%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 한 3일 동안 그 이제 물가 상승이 정점을 지난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로 상승을 꽤 했었었는데 네. 그 상승폭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다 반납을 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독일, 뭐 프랑스 이런 주요 증시들이 뭐 1% 이상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그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아주 상승을 하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발표가 되자마자 갑자기 추세가 바뀌면서 이제 급락을 하는 것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엇보다도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크게 나왔고 네. 그다음에 통화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월보다도 오히려 상승폭이 커졌다.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언제까지 이 지속적으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해야 될지 오히려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것이 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 세계 증시가 말 그대로 좀 난립니다. 그런데 뭐 전 세계를 떠나서 당장 오늘이죠. 국내 시장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오늘 뭐 9시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걱정이 좀 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타격이 불가피하겠죠? 예, 불가피합니다. 타격은 정말 불가피하고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뭐 여러 가지 희소식이 많았습니다. 일단 가장 큰 희소식은 뭐 뉴욕 연준에서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져가지고 네.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게 되면 뭐 오늘 어제 밤에 발표한 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네.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낙관적인 전망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유럽 중앙은행의 그 75bp 기준금리 인상 그것이 이제 다시 유로화의 강세
그래서 유로화 환율을 갖다가 이제 강세를 유발해서 네. 소위 말하는 그 미국의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그 환율을 나타내는 달러 지수. 달러 지수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6개국 통화에 대한 그 가중 평균인데요. 달러 지수라는 것은 거기서 이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데 유럽 중앙은행이 75bp의 기준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유로화의 강세 현상이 되면서 달러 지수가 이제 108선으로 안정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약세 현상을 보여서 원달러 환율도 어제 좀 안정화하는 소폭 안정화하는 추세를 보여서 네. 외국인 투자 자금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주가도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예상보다 크게 나오면서 다시 미국이 강력하게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달러와 강세 현상이 어젯밤 사이에 다시 심화되면서 네. 달러 지수가 도루 110 근처인 109.9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오늘 또 외환시장 개장되면 원달러 환율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1,400원대 쪽으로 이제 급격하게 다시 올라가서 1,400원 돌파도 이제 또 초읽기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또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또 빠져나가면서 국내 주가의 하락도 불가피하다. 네. 이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국에서 뭐 이탈을 할 거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시장에는 외국의 중앙은행이라든지 국부 펀드 이런 데서 이제 장기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배분해 놓은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한미 금리 차가 벌어져도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에서 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이 있었고 주식 시장에서는 빠져나갔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유입이 있어가지고 합쳐서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순 유입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순 유출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유출이 돼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내 물가 관련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라면 그리고 과자 값이 또 줄줄이 오른다는 그런 안 좋은 소식이 있네요. 정말 안 좋은 소식의 연속입니다. 네. 예.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바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라면 같은데 뭐 밀 이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원가 상승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국제 유가도 상승이 됐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그 원부자재를 수입을 해서 그걸로 이제 뭐 과자, 라면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그 원자재값 부담, 재료비 부담은 상당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유가도 상승이 됐으니까 당연히 물류 비용도 많이 상승이 됐죠. 그리고 그동안 국내 물가 상승을 하니까 당연히 노동자분들, 근로자분들도 임금 상승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상승 이후로 이제 본인들의 임금 상승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임금 상승 요구를 반영해서 또 인건비 부담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생산자들 입장에서도 더 이상은 이 재료비 부담, 손해를 보고 이제 장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네. 재료비 부담이랑 인건비 부담을 감안해서 이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뭐 이제 업계 1위 그룹부터 이제 라면이나 과자 가격을 올리게 되면 이제 2, 3위 그룹도 따라서 이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이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월급만 안 오르는데 뭐 이제 식료품 가격도 오르고 그래서 너무 참 힘드시겠지만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는 뭐 양파, 배추 이런 식자재 가격이 오르더니 이제는 과자, 라면 값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식품업계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이 좀 확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조만간 외식비까지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재료비, 그다음에 뭐 이런 뭐 라면, 과자도 오르고요. 또 조만간 이제 국내 이제 유가와 원유가 가격이죠. 네. 원유 가격도 오를 거라는 지금 예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국제 곡물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료로 쓰이는데 네. 사료 가격도 인상이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뭐 돼지고기 가격, 뭐 소고기 가격도 인상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유 가격 또 인상이 되는데 우유 가격 같은 경우는 이 치즈 그다음에 뭐 버터 이런 거에 재료로 사용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치즈, 버터, 뭐 우유가 사용이 되는 뭐 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케이크 뭐 이런 것들의 가격도 다 인상이 되면
이제 외식비 부담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뭐 커피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원달러 환율 상승하니까 당연히 커피 원두 가격 상승해서 커피 가격도 상승하고 외식비 부담도 상승하고 이러면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또 기존에 뭐 9월, 10월에서 정점을 예측을 한다 이러면서 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그거보다는 늦게 정점을 찍을 것 같지 않겠느냐 연말쯤 뭐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네. 예, 뭐 9월, 10월 정점은 지금 누가 봐도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예정돼 있긴 하지만 공공요금도 다음 달부터 예. 오르잖아요. 뭐 전기, 가스요금이 인상되는데 올겨울에 또 전 세계적으로 가스 대란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 유럽에 그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천연가스 무기화를 선언을 하니까 네. 유럽 입장에서는 이제 뭐 천연가스로 난방에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발전에도 많이 의존을 해서 산업 생산을 위해서는 전기 생산이 필요한데 러시아만 믿고 있다가는 이제 큰일이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천연가스 수입처를 다변화하려고 뭐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제적으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1년 전 대비 무려 3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천연가스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긴 것이죠. 네. 그랬는데 뭐 국내 가스가 공사 같은 경우는 뭐 80%는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뭐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네. 호주 같은 경우 호주에서 우리가 지금 최대 수입국이 호주가 됐는데요. 호주도 이제 자원의 무기화, 이 나라 저 나라 다 자원의 무기화를 하는데 호주도 우리가 많이 수출을 해왔지만 이제 우리가 쓸 천연가스도 부족하다. 네. 우리도 이제 수출 제한 조치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면 뭐 장기 계약을 했어도 수출 제한을 하겠다고 나서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80%만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나머지 20% 분량에 대해서는 또 거기도 이제 변동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전기 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요금 인상도 예정이 돼 있는데 네. 그렇다고 이제 정부가 나서서 뭐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저는 인위적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폭을 제한을 하는 거 이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 가스공사의 적자폭이 커지면 이것은 뭐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것이죠. 이건 미래 세대의 결국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IMF의 그 정책 권고와도 어긋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IMF에서도 이제 에너지 가격, 국제 곡물 가격으로 인해서 생활비 부담이 상승을 하겠지만 이게 이제 이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펴지 마라. 이렇게 IMF에서 권고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가스 가격이 인상을 해서 도시가스 요금 상승 압력이 있는데 도시가스 요금을 정부가 강제로 억누르게 되면 원래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면 우리가 비싸지니까 소비를 억제를 해야 되죠. 그러면 도시가스를 당연히 절약을 하게 되는데 뭐 추운데 난방을 덜 떼고 이제 춥게 지내면 소비자분들은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도시가스를 절약을 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정부가 억지로 국민 세금을 투입을 해서 가스공사의 적자를 감수하고 도시가스 요금을 억누르면 도시가스 또 낭비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도시가스 수입액이 늘어나니까 무역수지, 경상수지 적자폭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요 언론사 기사 보도에 따르면 유류세 그 인하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그 유류 수입액이 전년 동월 대비 작년보다 오히려 늘어나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뭐 2억 달러 이상 뭐 늘어났더라. 뭐 이런 식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것은 이제 뭐 가스 요금을 강제로 억누르면 이런 동일한 효과, 가스를 낭비하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적자폭이 커질 수도 있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와 함께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6차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실내 마스크와 확진자 격리 같은 방역 조치가 언제 완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소규모 유행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의무를 해제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금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 의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입니다. 이번 재유행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이런 방역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소세는 맞지만 소규모 유행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며 당장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재유행이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에는 이러한 조치들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는 국내 유행 상황은 물론 해외의 정책 동향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역 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하기 시작할 시점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정기석 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럽에 가보니 호흡기내과 의사들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면서 한국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고 그 시기는 내년 봄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명률과 위중증 추이 등을 토대로 검토한 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괄적 해제보다는 효과가 떨어지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접근법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위험 시설에서 유지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서는 해제하는 방식으로의 점진적인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특정 시기를 못 박는다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주간 독감 의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4.7명으로 유행 기준인 4.9명에 근접해 독감 등 다른 감염병이 코로나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할 의료 체계가 이번 겨울에 충분히 검증돼야 내년 봄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경북 포항과 경주를 핥히고 간 지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대부분 지역이 응급복구를 마쳤지만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경주는 지원의 손길이 부족해서 복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버섯 농장 입구에 흙탕물을 뒤집어 쓴 재배 용기가 널브러졌습니다. 주변은 온통 모래와 자갈이 가득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원래 밭이 있던 자리입니다. 폭우에 휩쓸린 토사가 이 밭은 물론이고 제 옆으로 보이는 이 버섯 농장까지 덮쳤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벌써 일주일째지만 도움의 손길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곳은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농장을 키워온 주인은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산출은 정확하게 안 했습니다만 뭐 기계값만 해도 한 8억에서 10억 정도 전체 공장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구하려면 글쎄요 한 6개월, 1년 모르겠습니다. 복구가 될지 안 될지는. 끊겼던 전기는 나흘 만에 들어왔고 마을로 이어진 도로는 사흘 만에 뚫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흙과 쓰레기가 한 차선을 막았고 인도였던 구조물은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떨어진 채 남아 있습니다. 겨우 응급복구를 마친 도로는 포장공사가 되지 않아 차가 지날 때마다 흙먼지로 뒤덮입니다. 경주 불국사 주변 주택, 토사가 밀려와 80대가 숨진 집 내부입니다. 허리까지 물이 찼던 흔적이 선명하고 가재 도구는 진흙 속에 놔둔 겁니다. 일단은 여기 집이나 정말 완전히 깨끗하게 치워주는 문제, 이게 제일 급선무라고 봐요. 마을 주변 곳곳은 흙과 쓰레기가 뒤엉켰습니다. 잠도 못 자고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일상이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물이 찌질 나가서 못 자고 나가가 자고 일 안 오나 약도 못 주고 하고 큰마디 병원에 그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가고 싶으면 일을 안 있네. 경주시는 일단 시민들이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고 있지만 지원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의식주 생활에 복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다시는 이런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상북도가 집계한 응급복구율은 벌써 90%가 넘었지만 피해 현장은 여전히 아수라장. 지원의 손길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그늘진 곳에서 사투를 벌이는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필 때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미국의 강화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그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미국 측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신 차관은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가 지난 5월 한미 양국 정상 간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오는 16일 미국 국무부에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를 열고 북핵 억제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최근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가 일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등 우위를 점했다면서 조만간 무기 체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현지 시각 13일 브리핑에서 수일 내 추가 안보 지원 패키지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와 매일 대화하면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크라이나가 북부와 남부에서 동시에 반격에 나선 가운데 최근 수복한 하르키우주가 있는 북부에서는 전세를 유리하게 전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을 제외한 20여 개국 정당과 유력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최소 3억 달러, 약 4,170억 원을 후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고위 당국자는 기밀 해제된 정보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하고 이는 최소한의 추산이며 러시아는 이외에도 감지되지 않은 방식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축구대표팀의 9월 A매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수원FC의 이승우가 2골을 뽑아내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전반 21분과 후반 45분에 터진 이승우의 2골을 앞세운 수원FC는 김천을 2대1로 이기고 6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서울은 강원과의 홈경기에서 조영욱의 결승골을 잘 지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8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주는 대구와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승점 46점이 돼 6위 자리를 확보하고 파이널 A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오늘도 하늘빛이 조금 흐립니다. 출근길 서울 등 서쪽 지방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3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광주가 31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무이파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와 서쪽 지방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도는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해안과 충남 북부 내륙, 동해안에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3.3도, 대전은 22.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 29도, 광주 31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오전 3시쯤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진로가 유동적이지만 이번 주말 이후 대한해협이나 일본 규슈 부근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태풍 무이파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